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월요일 장 시작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반등 없이 그대로 흘러내려왔는데 오늘 월요일장도 반등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시장이 많이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초반보다는 낙폭을 줄였는데 아직도 상승 전환은 되질 않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보합권 수준까지는 올라왔는데 보합권으로 전환이 되질 않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글로벌 경기 둔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1, 2월 우리 시장이 워낙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른 만큼 매력도가 떨어졌다. 그리고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부재하다라는 지적입니다. 거래소는 전기전자, 운송장비 업종이 그래도 보합권까지 지금 올라왔고요. 은행이나 전기가스 업종, 일단 경기 방어주적 성격의 업종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대체적으로 소폭씩 선방하는 가운데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오후 들어 다시금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일단 테마주적인 성격으로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금의 흐름이 좀 빠르게 변동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이렇다 할 모멘텀이 부재하다. 그리고 끌고 갈 만한 업종들이 아직까지는 딱히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바꿔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급도 꼬여가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상황 점검하면서 이번 한 주간의 일정들도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주요 경제 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5개월 연속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KDI는 이번 달까지 5개월 연속 경기 둔화라고 평가한 것으로 작년 11월에는 수출은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나 내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경기는 다소 둔화한 상황이라며 한동안 이어진 경기 개선 추세가 종료되고 둔화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공식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한국조선업의 2월 수주 실적이 한 달 만에 세계 1위를 탈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2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70만 CDT로 15척으로 집계됐고 한국이 90%에 해당하는 63만 CGT를 수주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앞서 1월에는 한국이 중국에 밀려 2위로 떨어졌고 이탈리아가 3위, 일본이 4위를 각각 기록한 바 있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미국의 통화 정책이 현재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며 기준금리 변동을 서두르지 않는다는 연준의 방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금융 여건이 전반적으로 건전하고 국채와 회사채 간의 금리 차이 그리고 증시도 정상적인 수준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파월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딴 금리 인상 비판 발언과 지난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금리 동결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해 핵무기 6개 정도를 제조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보도를 받아왔지만 북미 협상을 고려해 부드러운 태도를 취해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에게 실상과 관련해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증시 흐름 이어갑니다. 자, 코스피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약보합권 수준에서 지금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2포인트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 초반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모습 포착이 됩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죠. 보시면 2126포인트 장중 저점이고요. 장 초반에 2142포인트에서 출발을 하면서 좀 괜찮게 출발을 하나 싶었는데 그대로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오면서 2126포인트 떨어졌고요. 지금 소폭씩 보합권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가 어떨지 봐야 될 텐데 말씀드린 대로 꼬여갑니다. 외국인 오늘도 1,000억 원 가까이 팔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도 268억 원 정도 지금 매도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가운데서는 금융투자의 프로그램 매수만 342억 원 양호하고요. 나머지 주체들은 모두 팝니다. 개인만 1,255억 원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보합이고요. SK하이닉스 올라왔습니다. 지금 전기전자 업종은 조금씩 투심이 오늘장에서는 회복이 되는 모습이고 현대차도 보합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셀트리온이 1,000원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체크합니다.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락합니다. 일단은 한국전력만 올라가는 모습 포착이 되고요. 포스코도 25만 원 붕괴됐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삼성물산 11위까지 지금 내려앉았습니다. 10만 8,500원대까지 내려왔고 SK텔레콤, LG생활건강 모두 하락합니다. 하지만 신한지주, 현대모비스 올라가고 보이진 않지만 KB금융 전체적으로 은행주들은 선방하는 모습 보여집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733포인트대입니다. 코스닥도 장 초반보단 그래도 많이 올라온 모습인데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 738부터 726까지 급락한 바 있습니다. 장 초반에 역시나 상승 쪽으로 출발했는데 그래프의 모습은 비슷합니다. 9시 넘어서부터 장 출발하면서부터 외국인 매도 나오면서 726억 원대까지 쪼그라들었고요. 그대로 다시 조금씩 보합권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할까요?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 나오고요. 개인만 삽니다. 양시장 모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가 오늘 시장에서 나오면서 시장 누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시총 상위주들,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전체적으로 소폭씩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CJENM 그동안 좀 눌려 있었는데 오늘 장에서 1.45% 올라오고 포스코 캠텍이 최근 장에서 좋지 못합니다. 62,000원대까지 지금 밀려 내려온 것 확인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HLB가 지금 장중에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고요. 메디톡스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펄어비스가 무려 6%의 급등이 나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과 코롱티슈진 하락하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9만 원대 초반까지 다시 밀려 내려오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죠. 셀트리온 제약 하락합니다. 그리고 휴젤, 파라다이스 내려가는 가운데 제넥신과 SK머티리얼즈 상승하는데 SK머티리얼즈 오랜만에 반등 나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1133원 90전에 거래되면서 원화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도 딱히 좋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이슈들을 그렇다면 좀 체크해보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일정들이 준비가 돼 있나요? 네, 이번 주도 소소하게 그래도 챙겨봐야 될 이슈들이 많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오늘 3월 11일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미국의 1월 소매 판매와 12월 기업 재고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여기서 이제 소매 판매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달에 충격을 받는 지표를 발표했는데 미국의 경제에서 최대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가 흔들린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겠죠. 그래서 지난달은 셧다운 여파였다라고 보게 되면은 그런 어떤 회복세가 뚜렷한지가 중요한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예상치는 0% 정도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회복세가 이어지는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독일의 1월 무역 수지와 산업 생산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독일의 최근 지표들 상당히 안 좋게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유로존이 경기에 대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독일의 변화가 그래도 바닥권이라는 인식이 확인이 돼야 어떤 유로존 전반적인 흐름들도 개선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요. 이 3월 12일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또 영국의 브렉시트 얘기입니다. 하원에서 브렉시트 수정안에 대해서 최종 표결을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표결이 안 된다고 한다면 거부가 된다면 13일 날 노딜 브렉시트 여부라든가 14일 날 브렉시트 시행일을 연기하는 여부에 대해서 또 투표가 이어지다 보니까 영국 관련된 잡음은 계속 주 초반엔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2월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3월 13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주요 지표 쪽에서 가계대출, 통화 및 유동성 2월 고용 동향 발표될 예정이고요. 또 하나 미국의 1월 내구재 주문 또 관련돼서 산업적인 측면 쪽에 어떤 변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주목할 게 한중 항공회담이 15일까지 열립니다. 여기서 중국의 노선과 관련돼서 운수권이 확대된다라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지금 LCC 쪽에서 중국의 주요 노선이 배분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들도 염두하셨으면 좋겠고요. 3월 14일 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특히 1, 2월 달 이후에 이어졌던 외국인들의 강한 포지션이 어떤 변화 요인으로 나오면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들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장중의 중요한 지표인 중국의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특히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지난 지표 나쁘지 않았고요. 저점에서 반등하는 기조가 보인다라는 것 쪽에서 상당히 눈여겨볼 수 있는 지표인데 그와 함께
어떤 전인대를 통해서 어떤 내수를 부양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했던 이 소매 판매에 대한 변화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3월 15일 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어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다음 날이다 보니까 정기 종목의 변경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FTSE 글로벌 올캡 지수에 9개 종목이 편입이 되고요. 2개 종목이 제외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편입되는 종목들 최근 추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종목들의 변화 요인들 계속 확인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미국의 2월 산업 생산이 발표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난달에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2달 연속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가 좀 높은데 시장 예상치는 그래도 상승 반전할 것이다라고 보는 만큼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중국이나 미국 그리고 독일 쪽에 산업 생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가 중요한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의 주식시장 전망이나 뭐 전략들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워낙에 좀 지루했기 때문에 이번 주 좀 괜찮을까라고 기대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번 주부터는 지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 움직였던 동향들을 살펴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심리와 지표가 같이 연결돼서 시장이 움직인다라고 봤을 때 일단 지금 기조는 심리가 먼저 살아서 움직였죠. 즉 지금이 바닥권이고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어도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무게가 실리면서 주가가 움직였는데 지금은 너무 지표들이 여전히 안 좋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 우리 다시 잘못 생각한 거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다시 지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죠. 그런 관점 쪽으로 봤었을 때 이런 어떤 괴리감이 큰 상황 쪽에서 적어도 지표가 시장의 기대치를 만족하는 수준 정도, 즉 지금이 바닥권이다라는 관점들이 계속 확인이 돼야 그래도 심리가 조금씩 보강될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흐름을 봤을 때 일단 주봉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지권역 한 2130선이 굳건히 지지가 되는지 지표를 보시면서 특히 이런 지수가 좀 부진하고 재미없는 장세에서 상대적으로 종목에 대한 기회 요인들을 찾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2130선 같은 중요한 지지권이 이탈된다라고 하게 되면 종목마저도 흔들리면서 매물화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지권역에서의 지지가 잘 되는지를 바라보시면서 좀 짧게 종목 중심의 대응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이번 주 중반 이후에 나오는 선물 옵션 만기일이나 여러 가지 변동성을 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지표를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펠리지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중국부터 여쭤보도록 하죠. 참 네. 어려운 게 중국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고 중국 떨어지면 또 떨어지고 미국 올라갈 때 못 올라가고 참 뭐든지 디커플링 나고 핑계가 이상하게 대한민국 증시만 좀 잡히는 것 같은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좋지 못하다는 게 지금 6에서 6.5%까지 네. 명확한 수치도 아닌 것 같아요. 이 구간을 두고 구간 성장 나온 게 목표를, 오랜만인 네. 것 같고 예. 뭐 이러면서 인프라 투자하겠다, SOC 하겠다 얘기했는데 증시가 영 변변치 못했거든요. 네. 왜 그랬는지 좀 이유를 저희가 들어볼 수 있나요? 예, 우선 뭐 구간으로 제시한 게 뭐 처음은 아닙니다. 예. 처음은 아닌데 벌써 느낌이 그렇죠. 6에서 6.5인데 작년에 6.5였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또 6.5를 계속 그거 하기에는 자신은 없고. 예. 그래서 6에서 6.5란 얘기는 6%만 소위 말하는 바오류 6만 지켜도 되겠다 하는 정도인데 예. 보나마나 이제 연말에 가서 내년 초에 이제 2019년 중국 경제 성장률 6에서 6.5 중에 얼마 찍으실랍니까? 6 정도 되지 않을까? 6 하면 좀 창피할 거고 6.1. 6.1이나 6.2 6.2 정도 나오겠죠. 예. 무조건 만들겠죠, 숫자는. 그쵸. 네, 이제 그런 상황이고 앞서 김민수 대표도 얘기하셨고 지금 이제 또 지표를 들여다봐야 되는 뭐 늘 말하는 데이터 디펜던트 예.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데이터 봐줘야 되겠는데 우선 이번 전인대에서 재밌었던 걸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뭐 시황제 이렇게 얘기까지 했는데 이번 전인대 양회를 거치면서 보니까 시진핑 주석이 그렇게까지 확고한 황제의 자리는 아닌 듯합니다. 생각보다 권력의 지지층이 확고하지가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하죠. 예.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접근해보죠. 예. 시진핑과 리커창. 1, 2위 서열이죠, 사실. 예. 이렇게 한번 첫 슬라이드 보시면은 예. 자, 시진핑은 흔히 말하는 그 3대 중국 내 정치 세력 가운데 태자당. 아버지들이 그 마오쩌둥 시대에 같이 개국 공신. 그렇죠. 그쪽 후방이고 장점이는 우리가 아마 상하이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 지원으로 이렇게 왔고 여기 또 리커창은 공산주의 청년단, 공청단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후진타오가 그쪽 출신이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후진타오를 갖다가 보필하면서 여기까지 왔죠. 나이는 시진핑이 2살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2016년 기사예요. 예. 불화설의 시진핑과 리커창 뭐 라이벌이었으니까 누가 이 지존의 자리에 올라가느냐를 가지고 역전성을 갖다가 하긴 했죠. 시진핑이. 예. 그런 얘기. 중국 경제 전반에 대한 판단에서 구체적 정책까지 서로 좀 다르다. 뭐 이런 얘기. 이게 이제 재작년에나 이때가 이제 시진핑 집권 후기를 앞두고 이제 5년 집권하고 나서 예. 새로 이제 들어갈 그 무렵에 이제 그런 얘기였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작년에는 전인대 하고 나서 이런 기사까지 나옵니다. 라이벌에서 이제 신하로 중국의 정치 청재 리커창에 몰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국무원 총리 아닙니까? 예. 조직 배제 당하고 직계 참모 조직이 영도 소조 전면에 그리고 뭐 부총리인 그리고 류허 시진핑 주석의 중학교 동창이라고 복심이죠, 알고 있죠. 복심. 네, 예. 뭐 그런 식이었는데 우선 이 사진이 극명하게 얘기합니다. 똑같이 3월 5일인데요. 예. 작년 3월 5일 날 이 사진 한번 보시죠. 두 사람의 표정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굳어 있죠. 예. 이 사진 말고도 이 당시에 작년에 전인대 관련한 사진들 보면은 리커창 총리는 굉장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얼굴이 거의 뭐 사색이에요. 이때 2시간 가까운 업무 보고하면서 중간중간에 뭐 아주 진땀을 흘리는 모습. 근데 금년에는 벌써 달라집니다. 이 굉장히 힘을 얻은 모습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죠? 자, 이게 무슨 뭐 뉴욕타임스까지 보도가 될 정도로 원래 중국 최고 지도자들은 항상 새까만 머리로 염색해서 다녔는데 이번에 시 주석이 희끗희끗한 흰머리를 갖다가 그대로 노출했다. 뭐 이래서 서민적인 풍모다. 뭐 내지는 뭐 인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뭐 그렇게 시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표정 그리고 이거는 신화통신에 올라온 사진인데 예. 또 지방 대표들하고 회의하는 모습인데 벌써 어깨가 쫙 펴졌네요. 그렇고 뭐 들리는 얘기로는 그렇습니다. 저기 아예 이번에 사중전인가요? 삼중전인가? 그게 앞서 열려야 되는 그 부분을 갖다 생략하고 전인대에서 그냥 바로 리커창이 이렇게 들고 나왔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일종의 반기를 들고 있고 중국 사회 여기저기에서 시진핑과 현재 공산당의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특히 시진핑의 뭐 우상화, 개인 숭배 이런 쪽에 대한 반감 굉장히 크다는 모습이 나오죠. 자, 우선 이렇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22가 또 삐리하더니만 예. 금요일 날 이게 나왔잖아. 자, 2월 수출입 지표 보세요. 수출이 전년비 1년 전에 대비 20.7%. 자, 그래서 항상 춘절을 염두에는 둬야 됩니다. 예. 1월 달에 음력설이 시작하느냐, 2월에 시작하느냐에 따라 조업 일수가 확 달라지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상치 마이너스 4.8. 1월 달에는 9.1%를 올랐는데 너무 떨어지죠. 예. 뚝 떨어집니다. 대미 수출은 28.5%나 줄었어요. 수입도 전년비 5.2% 마이너스, 예상치 마이너스 1.4% 대비 많이 떨어졌는데다가 특히 여기 0이니까 여기 예. 보면 하나, 둘, 셋. 3개월 연속 마이너스 구간에서 헤매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이거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들은 글로벌 모니터에서 가져온 그림들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대미 수출 뭐 등등 할 것 없이 전부 2월 달에 뚜두둑 떨어져요. 그러네요. 미국으로는 28.5% 전년비에. 그래서 관세 역설 이 얘기는 자주 드렸죠. 예.
3월 1일부터 관세 올릴까 싶어서 작년에 미리 다 땡겨서 다 밀어내셨구나. 했기 때문에 그러면 금년 들어서는 줄어드는 거 아니냐? 대EU 수출도 13.2%나 줄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또 불안한 유럽 경기를 대변하고 있느냐? 일본도 마찬가지, 아세안 쪽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춘절 연휴에 따른 통계 왜곡 아니냐. 항상 중국 지표를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1월, 2월, 심지어 뭐 1, 2, 3월 1분기 전체 평균을 해서 이렇게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제 보시면 이제 중국 상하이 지수는 작년 낙폭에 대해서 얼만큼은 왔어요. 많이 올렸어요? 많이 올렸죠. 예. 최근에 또 거래 터진 거 보시고. 이 일간 차트상 이런 상황에서 중국 당국도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급하게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의 조치들을 내놓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일간 차트로 보면 이거는 그래 좀 쉬었다 가는 게 맞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이제 조금 큰 그림으로 보면은 이런 상황이에요. 예. 이 선을 갖다가 확실하게 올라섰느냐 여부. 그리고 이 구름대에 딱 걸리니까 밀렸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위클리로 보면은 조금 뭐 무겁긴 하지만 더 가도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서 조금 힘내주면은 MACD도 플러스로 접어들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하는 이제 그런 국면입니다. 그런데 우선은 뭐 여기서 꼭지 봤다 이제는 뭐 빠질 일만 남았다 그 얘기보다는 그거 같아요. 그동안 한 작년 말부터 해서 2월까지 3월 초까지 너무 급하게 달려왔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조정이 필요하다 하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2,000포인트에서 3,000까지 거의 50%가 그러니까요. 우리도 올라온 게 엄청났지만 네. 중국은 뭐 드라마틱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쉬어갈 명분도 필요하고 그 부분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데 아까 뭐 ECB 잠깐 언급을 해 주셨잖아요. 네. ECB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망했거든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네. ECB 이후에 실망 매물 쏟아져 나오고 뭐 생각보다 별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외신에서는 그게 어떤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실망을 했다고 우리가 보면은 쉬울까요, 이야기가? 어떤 점에서 실망이냐 이렇게 보시죠. 예. 자 이제 이거는 22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 있는 금리들입니다. 예. 가운데 거 이게 소위 말하는 리파이낸싱 오퍼레이션 여기서 리파이낸스 레피 그렇게 얘기하는 기준금리 제로금리. 예. 여기 아래쪽에 디파지터리 퍼실리티 마이너스 0.4 법정 정해진 초과 정해진 지불 준비금 이상으로 22에다가 괜히 쌓아두면은 마이너스 0.4%로 즉 두드려 맞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마지널 랜딩 퍼실리티 이게 이제 한계 대출 금리 해가지고 이제 은행권들이 시장에서 해소 안 되는 그 유동성 부족 갖다가 중앙은행에다 손 벌릴 때는 이렇게 조금 페널티 형식으로. 예. 인플레이션은 2%는 아직 한참 못 미치고요. 왜 세계 중앙은행들이 2%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갖고 있는지는 사실 뭐 잘 모르겠어요. 왜 2%인지. 그러니까 목을 매요 2%. 그러니까 예. 3%면 어떻고. 그러면 꼴이 안 들어가면 꼴대로 옮기든지 1%로 낮추든지. 예. 근데 이 부분이 컸습니다. 결국 이제 경기의 문제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더 낫는데 아래쪽 보시죠. 예. 경제 성장률 전망치입니다. 작년 이 12월 달에 내놓기로 뭐 작년에 1.9%로 끝났고 예. 작년 12월 달에 회의 때는 2019년 올해 유로존이 1.7%는 성장하겠거니 했는데 이걸 갖다 이번에 1.1%로 확 낮춰버렸어요. 보통 낮춘 게 아니죠, 사실. 많이 낮췄죠. 예. 뭐 내년이나 후내년 가서 1.6이나 1.5는 희망 사항이고 또 가갖고 또 얼마나 낮출지는 오잖아요. 가봐야 돼. 그런 상황이죠. 이거 좀 뜨아하죠. 예. 그 다음에 이 얘기는 늘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갖다가 지금까지의 이른바 포워드 가이던스는 뭐였죠? 2019년 여름까지는 금리 안 올려요 였습니다. 네. 여름이 언제까지죠? 7월? 8월? 9월 초? 7, 8, 9월 초? 7, 8? 예. 뭐 그 정도였는데 예. 이번에는 적어도라는 표현을 쓰면서 올 한 해 동안은 연말까지는 금리 안 올린다. 점점 늦추고 있네요. 점점 늦추죠. 예. 거기다가 시장에서 다 예상하고 있던 이 TLTRO, 타겟티드 LTRO, 대출 실적에 따라서 저리에 저금을 빌려주는 거. 이거 지금 4년짜리 자금 내년부터 막 돌아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결국은 또 해야 될 거야라고 시장은 예상하고 있었는데 하네요. 그래도 이번 회의, 지난주 목요일 날 회의에 이걸 벌써 발표하지는 않을 거야. 슬쩍 이렇게
경제 성장률을 딱 하향만 해도 시장은 알아듣는다. 금리 못 올린다. 그리고 결국 또 돈 풀 것이다라고 시장은 알아들을 텐데 그게 또 뭐가 불안했는지 우리 또 할 거예요. 9월부터 이른바 TLTRO 3탄입니다. 예. 그렇게까지 해서 그런데 이게 만기는 기존의 4년이 아니고 2년짜리 금리도 조금 이렇게 변동금리 이런 식이다 보니까 앞으로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좀 금리 부분도 좀 불안전해지고 만기도 짧아지고 시장이 예상했던 거에 못 미친다는 얘기죠. 시장의 앙탈 그리고 버릇 잘못 들인 시장에 대해서 이제 엄마나 아빠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애들이 만족할 수 없는 늘 해봤던 근데 예전 늘 5만 원 애 울 때마다 5만 원씩 주다가 3만 원 주니까 더 우는 거예요. 이제 뭐 그런 상황까지 왔다라고 볼 수 있죠. 순간적으로 좀 반짝하는 것다가 유로 훅 깔아앉고 예, 증시도 깔아앉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뭐 시장에서 안 좋을 거라고 예측은 했는데 기준치도 예측보다 더 안 좋았고 그래서 우리가 돈 풀어주겠다 우쭈쭈를 해주려고 했는데 그 나온 방안조차도 시장의 기대치에는 못 미쳤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함량 미달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이 맞을 그림도 것 한번 보고 같은데. 가실까요? 예, 같이 보죠 뭐. 예. 위에는 인포맥스 차트고요. 예. 인포맥스에 나오는 깔끔한 그림이고 즉 22의 기준금리 추이입니다. 예. 아래쪽은 역대 22 총재예요. 99년에 유로존이 출범했다고 합니다만 어쨌거나 22 총재 초대 22 예. 총재는 98년 7월에 빔 다이센베르크라고 해서 네덜란드 출신 4년 하고 예. 5년 하고 그다음에 장클로 트리셰 지금 이제 8년 했습니다. 예. 프랑스죠. 장클로 트리셰 이 이름은 우리 이제 기억에 남죠. 예. 그림을 올리기도 했다가 내리기도 했다가 이렇게 했는데 2011년 10월 달에 퇴임을 했는데 2011년은 뭐죠? 그리스부터 시작해갖고 피그스 국가 난리 칠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취임한 드라기는 지금까지 금리를 한 번도 못 올리고 낮추기만 해서 제로까지 와갖고 지금 그러네요.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위기로 봐서는 10월 말에 이제 퇴임해야 되는데 예. 결국 8년 동안에 금리 한 번 못 올리고 양적 완화에 TLTRO에 OMT에 뭐 무제한 국채 매입 그런 것만 했던 드라기죠. 그 덕분에 그리스가 아직도 살아있고 이탈리아가 아직도 안 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어떤 식으로 평가를 받을지 몰라도 야 8년을 갖다가 니는 한 번도 못 올렸네요. 금리 낮추기만 하고 양적 완화에 마이너스 금리도 도입하고 별의별 짓 다 했는데도 왜 아직도 삐리하냐 하는 어떤 평가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보는 김에 우리 슈퍼마리오 드라기 총재에게 또 선물 하나 드리죠. 예. 22의 독재는 아직도 계속됩니다. 2014년 4월 15일 날 그때 통화정책회의하고 나서 예. 근엄한 표정을 이렇게 읽던 중에 웬 여자 시위대가 이렇게 그거 했죠. 슬라이드 띄워주십시오. 예. 이렇게 뛰어들면서 화들짝 놀라다가 한 2, 3초 만에 이렇게 평정은 찾았습니다만 그랬던 22가 아직도 가고 있는 22네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참 역사가 후에 어떻게 판단을 할지 모르겠지만 금리를 한 차례도 올리지 못했다는 부분은 뭐 판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래서 아마 나올 것 우리가 같아요. 이 예. 뉴노멀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그저 뭐 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어낸 신조어 정도로만 예. 이해하기보다는 어쨌거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로는 예.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그게 뭐 중국식으로는 신창타이어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뭔가 많이 세상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예전 같은 금리 수준 이제 보기 힘들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미국이 뭐 3차 양적 완화니 4차 양적 QE3니 4니 자 22는 벌써 LTRO 3탄까지 나오고 예. BOJ도 지금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이 상황이 이제 대충 한 10년 정도 이어져 왔으면 이제 대충 정상화 돼야 되지 않을까? 뭔가 좀 다른 어떤 패러다임으로 뭔가 좀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 시절로 접어드는 거 아닌가 싶은데도 불구하고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우리 후세들도 정덕 앵커가 이제 은퇴하고 지금 한참 초등학교, 중학교 한참 자라난 새싹들이 오늘장 내일장 진행할 무렵에도 저 그때까지 할 건데요.
그때 가서도 양적 완화 얘기하고 마이너스 금리가 어디까지 갈까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 정도까지 길어질 수 좀 있다. 좀 불길한 생각 듭니다. 일단 이게 종료가 10년 정도 패러다임이 한 번씩 변한다. 우리가 경제주기나 부동산 산업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당장 뭐 1, 2년 내에 끝날 리는 만무하고 그런 것 같아요. 한참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게 패러다임으로 어느 정도 기조로 잦아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시는데 그럼 브렉시트 살짝 여쭤보면서 우리 시장 영향까지 여쭤보도록 하죠. 네. 일단 2차 승인 투표 나왔는데 이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예, 노딜 뭐 연기 뭐 얘기 나오는데 노딜이 더 강력하게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이제 이달 중에 남은 거는 3월 29일 이제 시한이 다가오는 브렉시트인데 예. 그냥 이 그림 하나 보고 그냥 브렉시트의 성격을 갖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것도 글로벌 모니터의 이공수 실장 기사에서 캡처한 겁니다만 웬 사다리 타기죠. 경우의 수네요. 예. 내일 투표가 있죠. 예. 만약에 메이의 그 합의안이 받아들여진다면 그냥 그대로 29일 날 브렉시트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라면 그때부터 이제 사다리를 계속 타야 됩니다. 자, 노딜은 배제할래? 배제하자. 노딜이 배제 안 되면 그냥 노딜로 가는 거예요. 예. 그때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 아무도 몰라요. 노딜은 배제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딜레이? 오케이, 딜레이. 어느 정도? EU도 딜레이 하는데 오케이 해줘? 오케이. 아니면 또 뭐 해준다면 그 딜레이가 그러면 한두 달 연장? 아니면 3개월? 그러다가 또 가서 또 연장? 뭐 이렇게 사타 보면은 나중에 가서는 토탈리 다시 한번 재검토해봐야 된다. 뭐 세컨드 레퍼런덤, 2차 국민투표, 아니면 총선, 소프트 브렉시트, 노딜 브렉시트, 뭐 다양한. 결국 이 그림을 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걸 누가 전망하겠느냐. 경우 수가 너무 많은데요?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차라리 한국 축구 16강 진출 가능성 따지는 게 더 쉬워 보이네요. 그것도 쉽진 않던데. 그럼 우리 증시 환율 좀 살짝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주초니까 좀 마무리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죠. 일단은 뭐 요 정도에서 지금 이제 일단 꺾였으니까 우리 코스피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게 이번 올라갔던 거에 절반 같으면 한 2110 초반. 많이 깊어진다면은 2080대 초중반. 환율은 이게 지난 금요일자 차트긴 합니다만 일단 의미 있는 선을 열긴 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당장 40원, 50원도 열 수 있을까 부분은 퀘스천 마크긴 합니다만 적어도 이 흐름은 인정해 주시죠. 당분간 1120원 아래로는 또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이번 주 환율 흐름까지 전망을 해봤습니다. 자,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짚어보고요.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알찬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